여러분, 1달러를 투자해서 1달러어치 비트코인, 그리고 또 1달러어치 금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?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내세우는 상품이 있습니다. 바로 BTGD라는 스택형 ETF인데요. 오늘 이 흥미로운 금융상품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속을 같이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. 도대체 어떻게 단돈 1달러로 1달러짜리 비트코인과 1달러짜리 금, 이 두 가지 자산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까요? 이 상품의 정식 이름이 바로 BTGD, 100% 비트코인과 100% 금에 대한 노출을 동시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. 이 상품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스태킹이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두 자산의 수익률을 차곡차곡 하나 위에 다른 하나를 쌓아 올리는 거죠. 자,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명목 노출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내가 실제로 넣은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의 총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BTGD는 여러분의 1달러로 약 1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전략, 그리고 또 약 1달러 상당의 금 전략, 합쳐서 총 2달러어치의 자산을 굴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.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?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슨 커다란 금고에 진짜 금괴랑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웨어 지갑을 쌓아두고 뭐 그런 방식은 다련이 아니겠죠. 네, 이 펀드는 진짜 금이나 현물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지 않습니다. 대신에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선물 계약 같은 파생 상품을 사용해서 각 자산에 대한 노출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리고 남은 현금은 담보로 쓰고요.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 설명서에 나온 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여러분이 100달러를 넣으면 펀드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 전략에 100달러어치 노출을 확보합니다. 그리고는 이 포지션을 담보로 해서 사실상 100달러를 더 빌리는 거예요. 그 빌린 돈으로 금 전략에 100달러 노출을 또 확보하는 거죠. 이게 바로 레버리지를 써서 두 번째 투자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. 이 펀드는 자산의 최대 25%, 그러니까 4분의 1까지를 케이맨 제도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굴립니다. 왜 굳이 거기까지 가느냐? 이게 다 규제상의 이유로 특정 상품 선물 계약에 투자하기 위해서인데요. 이런 복잡한 파생 상품을 다루는 펀드들이 종종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 펀드는 선물 계약을 만기까지 쭉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만기가 다가오면 기존 계약을 팔고 만기가 더 긴 새 계약으로 갈아타는 소위 롤오버라는 걸 계속합니다. 근데 이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, 그러니까 콘텐고 상황에서는 비용이 더 들고 백오데이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바로 눈에 잘 안 보이는 추가 비용이나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펀드는 그냥 자산을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. 100대 100이라는 이 노출 목표를 칼같이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싹 재조정해요. 시장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사고 팔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. 자, 이렇게 복잡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? 도대체 우리가 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용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총 연간 운용 비용은 1.05%입니다. 여기에는 운용 보수도 있고 또 이 펀드가 투자하는 다른 상품들에서 떼가는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건데요. 사실 이렇게 복잡한 전략을 쓰는 액티브 펀드치고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전율,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산을 얼마나 자주 갈아치우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무려 107%에 달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펀드에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한번 갈아엎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사고팔고를 자주 하면 당연히 거래 비용이 생기겠죠. 근데 이 비용은 아까 말한 1.05% 보수에 포함이 안 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이 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고요.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바로 이 상품에 숨어있는 아주 중대하고 또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리스크, 즉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첫째,
당연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를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살인적인 가격 변동성은 기본이고요.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의 시장 조작 가능성, 거래소 해킹이나 사기 같은 보안 문제, 아직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는 점까지 비트코인에 따라붙은 모든 위험을 다 안고 가는 거죠. 그리고 다음은 금입니다. 금이 아무리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이것도 결국 원자재거든요. 금리나 전 세계적인 공급량, 인플레이션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또 몇 년 동안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. 바로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자체의 위험이죠. 기억나시죠? 수익률을 쌓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썼잖아요. 근데 이게 좋을 때만 수익을 쌓아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쁠 땐 손실도 똑같이, 아니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쌓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손실이 그만큼 증폭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펀드의 구조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. 아까 말했던 그 케이맨제도 자회사 있잖아요. 만약 거기 세법이 바뀌면 수익률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. 또 ETF라는 게 주식처럼 거래되다 보니까 펀드의 실제 가치랑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거나 더 싸게 팔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.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. 펀드 투자 설명서에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동안 펀드의 순자산 가치는 더 변동성이 크고 시장 움직임에 민감할 것입니다. 라고요. 자기들도 이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상품을 보시는 모든 잠재 투자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스태킹이라는 게 수익률을 쌓아주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쌓는 걸까요? 이 엄청난 복잡성과 비용,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자본 효율성이라는 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